몇 달 전 개봉한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혹시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체인소맨이 상어 마인을 타고 태풍 속으로 돌진하는 샤크네이도를 재현한 장면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전기톱과 상어, 어떻게 보면 정말 B급 조합 같은데 놀랍게도 지구에는 이런 기괴한 조합의 생물이 실존했습니다. 그 생물의 정체는 바로 고생대 연골 어류 헬리코포리온입니다. 6개 턱 화석을 한번 볼까요? 마치 암모나이트처럼 빙글빙글 말린 턱뼈에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영락없는 전기톱 같죠? 이 턱은 당시 연구자들에게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21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화석이 위턱에 달린 건지 아래턱에 달린 건지 심지어 이게 등이나 꼬리 지느러미에 달린 무기라고 생각하는 등 톱날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오갔죠. 자, 그래서 오늘은 헬리코포리온을 비롯한 고생물들의 잘못된 복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때는 1884년 15개 정도의 소용돌이를 연상케 하는 톱 구조의 화석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후 영국의 고생물학자 헨리 우드워드는 이 화석을 또 다른 고대 연골 어류이자 비슷한 이빨 구조를 가진 근현종인 에데스투스의 한 종, 에데스투스 다비시이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러시아 지질학자 알렉산더 카르핀스키는 에데스투스 다비시이의 새로운 표본을 받게 됐는데 그는 이를 연구하던 중 다비시이 종이 기존 에데스투스 속과는 차별된다는 점에 근거해 1899년 이 생물을 헬리코포리온 베소노이를 모식종으로 하는 새로운 속으로 독립시켰죠. 헬리코포리온은 고대 그리스어로 나선을 의미하는 헬리코스와 톱을 의미하는 프리온의 합성어로 나선형 톱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 이름이 화석과 찰떡이지 않나요? 앞서 에데스투스의 한 종으로 분류되던 1886년 우드워드는 이 기괴한 화석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에데스투스를 연구한 조셉 레이디의 의견을 따라 이 구조가 연골 어류의 턱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고생물학자 존 스트룽 유베리는 이런 구조가 가오리 같은 연골 어류의 방어용 가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우드워드는 미국의 또 다른 고생물학자 에드워드 드링커코프의 가설을 채택했는데 바로 이 화석이 프로토스 피라이나 같은 조기 어류의 가슴 지느러미 가시라는 생각이었죠. 이처럼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1899년 카르핀스키는 헬리코포리온 속을 기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속 헬리코포리온의 주둥이는 공격과 방어를 위해 특유의 톱날 구조가 주둥이 위턱 끝으로 말려있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현종으로 여겨졌던 에데스투스의 윗이빨 구조가 위턱으로 오인됐을 당시에 복원도를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카르핀스키의 논문이 발표되고 헬리코포리온의 특이한 톱날 구조에 대한 논쟁은 더 불이 붙었는데 특히 1900년에 미국의 고생물학자 이스트먼은 카르핀스키의 복원도를 보고 매우 공상적이라며 비웃기까지 했죠. 이에 카르핀스키는 헬리코포리온의 톱날을 해마 꼬리 형태로 꼬리 쪽에 있었을 거라고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이런 구조는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벨기에의 고생물학자 어니스트 반덴브로크는 이 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하면서 이 구조가 뺨 안에 나란히 짝지어 위치하면 더 잘 보호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영국의 고생물학자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는 이 의견에 착안해 말린 소용돌이가 상어의 구강 내 예비 치아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후 1911년에는 카르핀스키가 톱날 구조를 등 지느러미의 가시처럼 달린 모습으로 복원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기괴한 복원도는 2001년까지 러시아의 많은 출판물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학계의 주된 의견은 이 구조가 턱에 위치했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900년대 중반엔 헬리코포리온의 이 톱날 구조를 턱에 달아놓고 이것이 안쪽으로 말린 형태로 복원이 됐는데 이는 2000년대의 일부 팔레오 아티스트들에게도 지지받던 가설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1966년 벤딕스 알그리는 톱날 구조를 아래턱의 끝 가장자리에 수납된 둘둘 말린 형태로 복원했습니다. 이빨의 안쪽 끝에서 새로운 이빨이 자라면서 이 일련의 과정이 특유의 나선형 톱날 구조를 형성한다는 의견이었죠. 또한 위턱을 활용해 먹잇감을 찢고 자를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쯤엔 이들의 위턱에는 이빨이 없었고 마치 원형 전기톱처럼 튀어나온 톱날턱으로 복원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들의 위턱이 매우 길고 좁아서 마치 고블린 상어와 비슷한 형태를 지녔을 거라고 추측했죠. 이후 2008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메리 페리시는 이빨 화석에 마모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이빨 구조는 목구멍으로 음식물을 넘겨 삼키기에 더 적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1994년 복원도에 튀어나온 톱날 구조보다는 주둥이 속으로 들어간 복원도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죠. 다만 메리 페리쉬의 복원은 삼키기 위해 진화했다기엔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 레베데프는 벤딕스 알그린의 연구를 기반으로 헬리코포리온이 턱을 다물었을 때 톱날 구조가 턱 안으로 수납된 형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헬리코포리온의 복원도죠. 더불어 이들의 식성도 유추할 수 있게 됐는데 초기엔 암모나이트 같은 단단한 생물을 사냥할 때 이 턱을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빨에는 이런 단단한 먹이로 인해 마모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두 종류처럼 부드러운 몸을 가진 생물을 먹을 때 이빨을 사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죠. 아마도 헬리코포리온의 생태는 오늘날의 이빨 고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화석 구조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다양하고 수많은 해석이 나온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고생물이 복원될 때마다 이런 사달이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고생물학은 화석이 중심이 되고 복원은 대부분 화석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아시다시피 화석이란 놈은 우리 마음처럼 원본 그대로가 아닌 파편화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단편적인 화석만으로 하는 복원은 까다롭고 결과적으로 연구 데이터가 적은 과거 동물의 경우 온갖 기상천외한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비단 헬리코포리온만이 아니라 다른 고생물들의 연구도 화석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고생대의 슈퍼스타 아노말로카리스도 이런 복원도 굴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새우라는 학명에 걸맞게 발견 초기엔 부속지만이 발견돼 새우와 유사한 갑각류의 배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배라고 보기엔 소화기관 흔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의 촉수를 다른 절지 동물인 투조이아의 다리로 오해하는 사태도 있었죠. 부속체뿐만 아니라 아노말로카리스의 입을 이빨 달린 해파리와 비슷한 생물로 여겼던 적도 있으며 이들의 몸통을 해면 동물의 화석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이후 보존율이 좋은 화석이 여러 발견되면서 아노말로카리스는 새우를 닮은 부속지로 당시 주변 생물들을 사냥하던 포식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예전 과학드림 채널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진격의 거인 속 대지의 악마의 모티브인 할루키게니아 역시 복원도의 극적인 변천사를 거쳐왔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가시와 촉수들이 가득한 특유의 기괴한 생김새 때문에 발견 당시 학자들은 정말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이며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복원도는 긴 가시로 땅을 짚고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모습은 1991년 거꾸로 뒤집힌 것으로 판명이 났고 현재의 가시는 등의 방어용으로 촉수는 다리로 복원이 됐습니다. 다만 앞뒤를 구분하기까지는 오래 걸렸는데 과거에는 배설물과 내장 파편이 튀어나와 굳은 것을 머리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할루키게니아가 등재된 지 100년도 더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이들의 머리와 눈 화석을 찾아내면서 제대로 복원이 이루어졌죠. 이들은 작고 귀여운 머리와 최대 10쌍의 다리, 등에는 7쌍의 뿔이 달린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복원도의 또 다른 주인공은 고생대 귀염둥이 피카이아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 척추동물의 아주 먼 조상뻘인 척삭동물에 속해 있어서 꽤 대접을 받던 녀석인데요. 1977년 처음 소개될 때만 해도 등에는 굵직한 척삭이 있고 지느러미와 한 쌍의 촉수가 달린 동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후 1989년 스티븐 제이 굴드의 원더풀 라이프를 봐도 피카이아는 우리가 아는 창곡이나 멍게 유생과 비슷하게 아주 교과서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2012년 모리스와 캐론 박사가 114개의 피카이아 화석 표본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척상인 줄 알았던 등쪽 기관은 별다른 뜻 없는 등축 기관으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기관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진짜 척삭은 그 밑에 신경과 함께 붙어있는 가느다란 줄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 모리스와 캐론은 이 밑에 소화관과 복부를 가로지르는 혈관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죠. 더불어 이때 연구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어느 표본에서도 눈과 뇌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에 달린 짧은 부속지는 총 9쌍의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는 아마 산소를 받아들여서 아가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됐죠. 모리스와 캐론은 이를 통해 피카이아를 자유로이 헤엄치며 부스러기를 걸러먹는 척삭동물의 조상이라고 정의했죠. 1년 뒤의 연구에서 존 말라트와 니콜라스 홀랜드는 2012년의 연구를 비판했는데 모리스와 캐론은 피카이아를 척추동물의 조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했지만 말라트와 홀랜드는 피카이아의 외형을 봤을 때 후고동물 중 피카이아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은 등축 기관뿐만 아니라 갈라지지 않는 한 쌍의 촉수, 노출된 아가미 부속지, 앞쪽 등에 위치한 방패 같은 구조물, 몸에 비해 몹시 작은 입과 아가미 구멍 등 척추동물의 조상의 정형과 어긋나는 특징들을 전부
일부 척삭동물의 진화 과정에 우겨넣는 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피카이아는 정말 척삭동물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척삭동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독자적으로 파생된 종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척추동물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도 이미 더 오래전에 밀루쿤민기아와 하이코이티스 같은 척삭동물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피카이아는 척추동물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상실하고 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4년에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후바니 무신이 연구팀은 화석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등 쪽에 있는 기관에 진흙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는 먹이를 먹고 배설하는 소화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자, 그런데 소화관은 배 쪽에 있어야 하니까 연구진은 기존 보건도를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뒤집어 보니 기존 단순 등축기관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소화관으로, 기존 배 쪽 혈관으로 추측됐던 빨간색 선 부분이 등 신경삭과 척삭이 있는 부분으로 판명나게 된 거죠. 또 보건도 논란에 있어 공룡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울버린을 연상시키는 테리지노사우루스 켈로니포르미스의 긴 앞발톱도 한때는 거대한 거북의 발톱이나 갈비뼈를 오해해 거북과 유사하다라는 의미의 켈로니포르미스라는 종명의 유래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구아노도는 당시 화석 발견자인 기도온 멘텔이 복원에 조언을 해준 퀴비에의 말을 오해하는 바람에 뾰족한 엄지 발톱을 코뿔소의 뿔처럼 코에다 붙여놨던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가장 압권 중 하나는 장경용 엘라스모사우루스입니다. 천재 고생물학자 에드워드 코프는 이 화석을 조립하다가 목이 너무 긴 나머지 이게 목일 리가 없어, 꼬리야 라면서 7m가 넘는 긴 목뼈를 꼬리 쪽으로 갖다 붙여버렸죠. 그리고 이를 본 라이벌 고생물학자 마씨는 이 목에 머리를 꼬리 끝에 붙여놨네 라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프를 망신을 줬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코프는 논문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마씨는 사본을 보관하며 보란듯이 코프를 조롱했고 결국 둘은 원수지간이 됐는데 이는 고생물학계의 대사건인 화석 전쟁의 시발점으로 이어졌죠. 엘라스모사우루스와 비슷하게 긴 목뼈에 대한 잘못된 복원도로 그려진 생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타니스트로페우스입니다. 몸 길이 6m 중 목만 3m에 달하는 이 기괴한 파충류는 발견 당시 경추가 비틀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구진들은 이 경추를 익룡의 날개를 이루는 입골뼈로 오해해 초기 익룡의 한 종류로 추정하고 트리벨레소돈이라는 학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지금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엉뚱한 복원도들이지만 사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혀내려고 했던 과학자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입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이 유연함이야말로 고생물학, 더 나아가 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